네, 아시아 증시 상황 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중국경제연구소 전병서 소장 모시고 이슈 분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먼저 조금 전에 중국 4월 제조업 PMI 50.4로 나왔습니다. 비제조업 PMI는 51.2. 이게 기준선인 50을 넘어서면 이제 경기 확장 국면인데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PMI가 단기 경기 지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의 경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2, 4분기 중국 경제는 회복세로 들어설 수 있다. 이제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임계치 위에서 이제 0.몇 % 오르고 내리는 것은 크게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제조업에서 보면은 이제 방금 이제 성연구원이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좋아졌지만 고용하고 재고 쪽이 50 밑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 들어서 계속 이제 50 이상이지만 거기서 조금 이제 그 부진한 걸 보이는 게 자본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입니다. 요게 이제 끌어내린 거죠. 그래서 역시나 이제 그 자본시장, 자산시장이 중국의 전체적인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PMI는 다 위로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정부도 부동산하고 그 주식시장에 그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놓고 보면 정부가 손을 댔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의 자산시장들은 이제 비관론은 끝났다. 그렇게 보십니다. 자산시장이 중국 경기의 변수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은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고도 봐주셨습니다. 중국의 그 1분기 경제 성장률 시장 전망치가 4.6%였는데 이보다 높은 5.3%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전체 성장률도 기존 예상치가 4.6%였는데 4.8%로 또 상향 조정됐던데 이게 성장률 전망치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부의 그 경기 부양책이 서방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셌다. 이제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서방 세계가 중국 경제 수치 예측을 굉장히 낮게 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금년에도 5% 이상 예상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몇 개 IB들이 이제 5%대로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 오차가 이제 너무 낮게 측정하는 바람이 올라간 게 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마도 이게 1, 4분기가 작년 3, 4분기, 4, 4분기에 정부가 이제 정말 폭풍처럼 부은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주셨습니다. 중국 증시도 이런 성장률 회복 기대를 반영한 걸까요? 최근 반등 흐름입니다. 앞으로 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금년 1월이 중국 증시의 저점이다. 그래서 바닥은 이제 확인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그 앵커님 얘기하셨지만 중국이 이제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데 그 구조, 금융 구조 이런 거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10년 만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이제 정부가 더 이상 주가 하락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그널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점에 올라간 거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 정부가 증권감독 원장을 바꿨어요, 2월 달에. 그래서 중국에는 이제 새로운 관리가 들어서면 이제 횃불을 3개를 들고 흔든다. 그래서 이제 정책을 이제 업적을 내기 위한 정책을 다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최근 3월, 4월 달에 보면 중국이 굵직굵직한 이제 증시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수급인데요. 중국 정부가 이제 국가대표라고 그러죠. 그래서 베이징공스라고 하는 국가기금이 이제 금년 1, 4분기에 그 ETF를 통해서 증시를 바친 금액이 한 3,800억 위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ETF라는 것이 인덱스를 추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시의 하락을 확실하게 막아줬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증시를 반등시키는, 그래서 펀더멘탈은 정부가 이제 정책으로 받치고 수급은 국가대표 이제 펀드가 ETF로 바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중국 증시의 봄날은 왔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또 되돌아놓고 보면 1, 2월 달에 굉장히 많은 비관들이 서방 세계 또 한국에서도 많이 쏟아졌지만 역시나 증시의 격언은 틀리질 않습니다. 거리에 피가 흥건할 때 모두가
이제 비관할 때가 그때가 타이밍이었는데 뭐 지나놓고 보면 정확하게 이제 그게 맞아떨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책 쏟아내고 있고 외국인 자금도 들어오면서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중국 증시에 봄날이 왔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전망에도 앞서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 그리고 소비 위축이 여전히 불안해서 더 큰 부양책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러면 좋은데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서 체크를 안 해보는데 작년 8월 이후에 부동산에 관한 것은 거의 뭐 한 열 몇 가지의 부양책을 냈고 쓸만한 건 다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책의 효과를 기다리는 정도인데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과장돼 있는 것은 중국 부동산이 중국 GDP의 30%가 넘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지만 중국 GDP에서 부동산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8%가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한데 지금 중국 부동산은 정부가 깊이 관여를 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아마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비가 약화된 것이 이제 조금 문제긴 한데 그것은 이제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 문제라서 아까 PMI가 5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고용이 늘게 되고 그러면 소득이 늘면 이제 소비가 늘어나는 그 구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2분기를 지나가면서 아마 생산 증가 효과, 매출 증가 효과가 이제 고용으로 이어지고 소득 증가로 이어지면서 아마 소비는 하반기로 가면서 좋아지는 그런 형태고 지금 중국이 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경기가 나쁠 때 이제 내구 소비재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는 뭐 이구 안신, 뭐 자동차나 가전 제품 살 때 세금 깎아주고 보조금 주는 이런 정책을 다시 실시를 했는데 이제 그것이 뭐 효과를 내려면 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죠. 그렇게 놓고 보면 아마 소비도 그 작년 연말에 반등한 소비가 뭐 2월, 3월에는 약간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아마 2, 4분기에는 이제 서서히 회복하는 분위기, 막 그런 식으로 반전될 거로 보여집니다. 중국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12% 수준 정도로 봐야 되겠고요. 소비 하반기로 가면서 좋아질 것이다라고도 봐주셨습니다. 지난달 그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신질 생산력이라는 개념을 강조를 했던데요. 용어가 좀 생소하긴 한데 이게 저가 생산에서 벗어나서 첨단, 고품질 발전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신질 생산력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불확실한데요. 그래서 중국이 참 어려운 게 이게 단어가 서방세계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는 건데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첨단 산업보다가도 그 한 단계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산업들은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인데 이것보다도 더 뛰어넘는 예를 들면 양자통신, 또 저공경제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그 새로운 투자 기회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미국을 뛰어넘는 소위 말하는 US 테크 프리,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이제 발전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제 그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양자통신이 돼버리면 뭐 가상화폐든 뭐 이게 지금 AI든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의 애로사항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이 야심차게 이제 그 미래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9가지 산업을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거나 거기에 얼마를 투자하거나 이런 전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9호성 그 미국과 기술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우리가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 또 이런 프로젝트의 개념인데 아직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제 앞으로 1, 2년 내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자금까지 투입되는 그런 브랜드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신질 생산력 하는 것은 그 증시나 뭐 이런 쪽에서는 테마성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서 뭐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예를 들어서 저공경제, 드론을 활용한 적에도 뭐 위성 이런 것들은 바로 주식시장의 테마가 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이제 그런 주제고 그러나 이제 중국은 그 주석이 한마디 한 것은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계산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유야무야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금 미중이 전쟁하고 있는 것 이상을 뛰어넘는 신기술
거기에 이제 반드시 집중은 할 겁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뭐 여기다 뭘 한다 이런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질 생산력, 의지는 내비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현재 7.5% 수준인데 25%까지 올린다는 겁니다. 이 중국, 조선, 해양, 물류 전반에 대한 추가 관세 얘기도 나오고 이번 조치는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래서 뭐 선거철이 되면 뭐 출마하는 분들은 정말로 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제 양전물도 마시죠. 그래서 원래 이제 무역이나 통상은 트럼프의 전공이고 트럼프의 장기지 바이든의 장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IT, 금융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을 공략하는 핵심 무기인데 이거 지금 바이든이 얘기해야 될 걸 트럼프가 왜 얘기했냐는 제가 볼 때는 지지율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6개월 동안 뭐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지지율을 보면 바이든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4월 달 들어서서 이제 바이든 지지율이 트럼프 지지율하고 1% 정도 격차로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격차를 내려고 하면 내 영역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 표를 뺏어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뭐 전 세계 철강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뭐 조선 마찬가지지만 거기다가 보복관세 때린다는 것이 사실 실효성이 있냐. 오히려 코스트만 올리고 이제 환경에 무역 환경에 악화만 가져오지. 그러나 이제 표라는 것은 뭐 포브스 500대 부자도 한 표고 이제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도 한 표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대선 주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러스트벨트든 뭐든 노동자 하층 계층의 표를 모으는데 전력 투과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추진한다는 것이지 액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다시 이제 바이든이 그렇게 전통 산업에 대한 보복 관세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지율이 다시 트럼프하고 약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실행될 거냐 말 거냐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저 지지율이 만약에 더 축소된다고 하면 바이든이 이 전략이 먹히는 거 해서 계속 쓰겠지만 갭이 커진다고 하면 이거 별 실효성이 없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거 전통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보복 관세 이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선거용 이제 표심 잡기다 그렇게 보여지고 아마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선거용 표심 잡기일 가능성이 있고 추진한다고 했지 아직 뭐 실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중국이 자국산 제품에 대해서 어쨌든 고율 관세를 매긴 국가를 대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미중 갈등 어쨌든 좀 고조되는 분위기인데요. 심지어 이번에는 관세법 제정했다고 하는데 관세법 통과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다시 고개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미국에 어떻게 보면은 저게 중국이긴 한데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제도, 기술 뭐 다 이제 낙후돼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최근 한 3년 동안에 중국을 가리키는 최고의 선생님이 미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어설프게 자꾸 이제 단칼에 쓰러뜨리지를 못하고 이제 얕은 잽을 여러 개 날리면서 중국이 거기에 대응하는 법안, 제도, 대책을 계속적으로 이제 내놓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전통산업에서의 관세는 이미 트럼프가 3년 동안 보복 관세 때리고 무역 전쟁을 했지만 뭐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제 승부가 제조업을 기반하는 무역에서는 미국이 승산이 없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선거의 표심 잡기로 이걸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중국이 똑같은 법을 카피를 해서 만들어 놓는 이런 상태가 벌어졌고 그렇게 되면 정작 제조업이 없는 미국보다는 미국의 우방 국가들이 이제 얼떨결에 거기다가 뭐 이제 유턴을 맞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중국이 뭐 전반적인 경기가 나쁘고 수출도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이걸 쓸 거냐?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이것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펜은 들고 있을 때 폐지 이걸 까는 순간에 그건 이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는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보면 미국의 기술 봉쇄에 대해서 반도체 AI 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 보면 이제 히토리 금속, 뭐 영구자석, 뭐 갈륨 계름 만륨 같은 이런 원자재로 보복하겠다고 법안, 제도, 뭐 명령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까지 단 하나도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이 아직 전쟁이 시작된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무역에 관련되는 관세로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응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원자재, 그 히토류, 소위 말하는 이제 자원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법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는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그냥 카드로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정말 붙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액션하면 미국도 뭐 이제 전 세계 모든 제품에 바이든 트럼프가 되면 10% 이제 관세 때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보복관세 때리면 전 세계 무역에 아주 뭐 대전쟁 혼란이 생기게 돼 있죠. 그러면 뭐 무역이 문제가 아니라 주가가 대폭락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가계소득 이제 여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카드들은 이제 쓰기는 어렵지만 보여주는 것으로서는 아주 훌륭하다. 관세, 보복 관세보다는 원자재, 뭐 자원 전쟁 이런 쪽에 더 주목해 보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만이 올해 1분기에 중국보다 미국에 더 많이 수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만의 대미 수출액 역전 현상 더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당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번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 쪽이 됐으면 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사 표시도 하고 이제 지원도 했지만 결국은 미국의 이제 그 우호적인 느낌을 갖는 민진당이 된 거죠.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민진당 후보의 어떤 업적에 흠집을 내려고 하면 뭐 가장 큰 무역 거래 대상이었던 중국 본토와의 거래에서 여러 가지 페널티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대중 수출은 여전히 이제 좋았던 것에서 이제 나쁜 상태로 가고 반대로 지금 뭐 미국에 대해서는 대만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반도체죠. 그리고 지금 AI 칩은 뭐 대만이 거의 독점에서 공부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 칩 가격의 상승 그리고 칩 수요의 증가가 중국으로서는 이제 그런 첨단 칩은 미국이 제재를 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수출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이 전부 미국으로 수출이 되기 때문에 대만의 대미 수출은 그것은 뭐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아마 대중 수출은 이 축소되거나 또는 이제 뭐 정체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 단기간에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조금 추세적으로 봐야 될 이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뭐 그것이 이제 중국에만 해당이 되는 거냐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전 세계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의 최대 생산지고 최대 소비지이기 때문에 중국이 필요로 하는 중국이 경기가 회복됐을 때 이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이제 떡을 앞에 놓고 먹지를 못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그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대중국 수출이 제한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제 현재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사적 이익을 우리가 조금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대만의 대미 수출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 추세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최근 이제 중국 증시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요. 중국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신국 구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있는데요. 이 중국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으면 뭐 페널티까지 부과한다고 하던데 신국 구조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10년에 한 번 한 거기 때문에 그 의미는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그게 과거하고는 이제 조금 달라진 것이 뭐 신국 구조든 뭐 19조든 간에 경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이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0년 전에 부양책보다는 이것은 증시 안정화 대책이에요. 주가가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장기 자금을 유입시키겠다. 그다음에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투자가들을 싹 무시하는 배당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좀 강제하는 이제 뭐 서방 세계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의미의 조치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증시에는 보약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뭔가가 이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측면은 아니다. 그래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주는 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중국이 그 이전에 보면 중국의 시가총액의 한 47%가 국유기업입니다. 이 국유기업에 대해서 중국이 아주 재미있는 이제 이번에 국 구조보다 더 센 걸 줬는데요. 그 KPI라고 그러죠. 국유기업의 회장들의 인사평가에서 상장회사의
경우 자회사 중에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늘어났냐를 인사고가에 반영하겠다는 걸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유기업들이 회장들이 연임하거나 자리 보존하려면 이제 IR도 해야 되고 배당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주가 관리도 해야 되는, 국가가 예전 같았으면 국가 대표 선수들이 들어가서 증시를 받치는데 이제 주력을 했다고, 이번에 좀 다른 점은 시총이 거의 절반 되는 상장 회사들이 스스로 주가를 받치고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의 물꼬를 살짝 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증시 하반 경쟁성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개인 자금이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는 오히려 이제 위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유기업 회장들이 적극적으로 주가 관리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최근 이제 금값이 상승세인데 국제 금값이 오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데는 중국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중국인들이 금을 투자처로 삼은 게 금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거라고 보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금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 영향이 있는데 개인들이 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사는 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중국이 금년 1, 4분기 들어가지고 외환보유고 중에서 금 비중을 한 4%에서 5%, 한 1%포인트 늘렸어요. 그래서 중국이 금을 산 건 분명한데 금액으로 얼마를 샀냐 봤더니 이제 1,400억에서 1,600억, 한 290억, 한 300억 달러 정도를 샀어요. 그래서 뭐 그 정도 가지고서 뭐 전체적인 세계 금 시장을 좌지우지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 중국이 뭐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해서 중국이 해지라는 측면에서 금 보유는 계속 늘릴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뭐 금 수요가 저것이 어떻게 보면 세계 시장의 플러스 요인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규모가 뭐 시장을 자제할 정도로 대량으로 사들인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중국은 지금 이제 무역수지 흑자가 나면은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원을 사거나 이제 금을 사거나 뭐 이런 걸 하지만, 지금 미국하고의 무역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외환 보유고가 이제 무역 수지에서 많이 늘어나는데 그걸 가급적 축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금 보유를 뭐 지속적으로 늘리긴 하겠지만 그것이 금시장 전체에 급격한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다, 뭐 그렇게 보십니다. 금 보유를 지속적으로 늘리긴 하겠지만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고도 봐주셨습니다. 중국 그 정책적으로 어쨌든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중국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좀 움직일 걸로 보시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 우리는 탈중국, 뭐 중국 비관론이 넘쳐나는데요. 중국은 지금 하반기에 내수 올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성장에 목숨 거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뭐 최근 4년 동안 보지 못했던 전략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공한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의 비관론은 금년 1월 달로 끝내고 아마 금년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기 회복, 주가 상승에 이제 어떻게 올라타냐, 그리고 이제 어떤 섹터를 우리가 사서 이제 캐피탈 게인을 취하냐, 여기에 좀 집중하고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 비관론은 1월로 끝났다. 하반기 내수 올인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보라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중국경제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